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윤미향 의원 관련 보도가 뉴스 매체들을 달궜죠. 이 와중에 정 의원이 운영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거의 한 달 동안 이어졌던 정 의원과 윤미향, 당시 당선인, 지금은 의원에 대한 언론 보도들 어떻게 보고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고도 하시던데요. 그래서 이번 의혹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민원연의 김원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달이 넘도록 신문, 방송, 종편, 유튜브 막론하고 윤미향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이죠.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머물고 계시던 마포 쉼터 그 소장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윤미향 의원 그리고 그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었어요. 네. 네,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네. 먼저 그 최근에 마포 쉼터, 그러니까 평화의 우리집 소장님의 사망 소식 이후에 몇몇 언론에서 고인을 모욕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 의원 관련해서 잘못된 회계 처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밝혀지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러면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걸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나 어떤 후원을 받는 조직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또는 국세청은 어떻게, 또 뭐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가, 이런 것도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질과 거리가 있는 선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을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종편 시사 토크쇼가요, 정 의원과 윤미향 의원을 고발하는 방식이 저는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채널A의 김진애 돌직구쇼 6월 9일 방송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 윤미향 의원이 언론에 대해서 격양된 모습을 보인 바 있잖아요. 네. 쉼터 소장님 돌아가신 이후에 네. 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평화의 집 소장님의 사망 이유가 언론의 과도한 보도 탓은 아닐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그 출연자 고승덕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꼭 언론의 공격이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박봉에 지금까지 정말 개인적인 희생을 몇십 년을 해왔는데 누구는 보니까 똑같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하는 분이 집을 몇 채 장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월급도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시민운동하면서 별다른, 아버지가 교회 사택에서 얹혀 살다가 그 부부도 같이 들어가서 살다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 집이 몇 채인데 자기는 정말 박봉에 살면서 했다고 하는 당혹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셔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그 돌아가신 평화의 우리집 소장님도 네. 윤미향 의원과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네. 이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 윤미향 대표의 처지를 비교해 보니까 난 뭐 했나? 뭐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맞아요. 느꼈을 거다. 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런 것도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과도한 보도 탓이다라고 몰아붙이지는 맙시다라는 취지로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저는 어느 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거기에다가 대고 느닷없이 윤미향 의원과 이 쉼터 소장님의 처지를 비교해 보니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수 있다. 그것도 어떤 죽음의 원인일 수 있다. 이런 그 뉘앙스의 말들을 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이날 진행자 김진 씨도 출연자 개인의 추측이죠라고 분명하게 수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출연자 고승덕 변호사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론에 모두 소장님의 죽음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거듭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또 다른 원인을 윤미향 의원 측에 전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발언은 사실은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는요. 자살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고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 심하게는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번 마포쉼터 소장의 죽음 같은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돌직구쇼의 이런 발언들은요. 이런 내용을 전혀 생각지 않고 지키지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떤 보도보다도 좀 신중하게 네. 접근해야 할 보도였는데 네. 이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에 비춰봤을 때도 부적절한 보도였다. 이런 평가시고요. 네. 이번 정의원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이 됐고 네. 윤 의원이 의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었죠. 사실 최초의 기자회견은 네네. 그러니까 예. 당선인 시절부터였는데 이 21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당시 당선인이 의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뭐 말 것이냐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 윤미향 의원은 업무를 시작했고요. 예. 그 윤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자 정말 언론들이 엄청 관심을 보였습니다. 6월 2일 종합일간지들은 의원실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윤 의원이 웃는 모습, 일하는 모습 등 일거수일투족까지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디어오늘의 그 6월 2일 보도인데요. 국회 출근 웃는 윤미향, 언론 프레임의 가두다라는 보도에 따르면요. 윤 의원이 의원실에 있는 모습을 보도하지 않은 중앙일간지는 한겨레뿐이었다고 합니다. 네. 유사한 내용은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요. 종편들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윤미향 의원의 점심 메뉴, 윤미향 의원의 출근길 등 중앙일간지가 주목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매우 세세하게 다뤘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종편 3사의 8개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보도 가치가 없는 내용을 다룬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네. 5월 29일 그러니까 윤미향 당시 당선인이 네. 의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하루 전에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해명 기자회견을. 예. 그날 기자회견을 했던 그 방이 뭐 더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화면에 좀 이렇게 흥건하게 비출 맞아요. 정도로 땀을 네. 많이 흘렸거든요. 네네. 그 땀과 관련한 보도도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바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대표적인 보도 3가지가 기자회견 중 땀 흘린 모습, 그리고 출근길 모습, 그리고 업무 중에 찍힌 사진 이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 또는 윤미향 의원의 해명이 본질이라면 사실 이 3가지는 전혀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보도들은 애초에 불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편 3사의 8개 프로그램은 이 3가지, 그러니까 땀 흘리는 모습, 출근길 모습, 그리고 업무 중에 웃는 모습, 네. 이 3가지를 불필요하게 많이 여러 번 다뤘는데요. 특히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과 채널A의 뉴스탑10은 이 3가지 내용을 모두 대담해서 다뤘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가십성 내용을 반복 전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별 이슈가 아니더라도 논란의 중심에 선 윤 의원을 일단 화면에 띄워놓고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요. 땀 흘리는 모습만으로도 그 인물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불리해서 저런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그런 의도가 반영된 보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보통 뭐 공경에 처했을 때 진땀 흘린다. 네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땀인가?
뭐 이런 의도로 그렇죠. 보도가 예.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6월 1일 방송에서는 5월 29일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하면서 윤 의원이 땀을 많이 흘렸다라는 점에 집중했는데요. 출연자인 이상준 기자는 회견 내내 비 오듯이 땀을 흘리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다면서 자료 화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막은요. 땀 많이 흘려서 질의응답 이어가기 힘들어라는 자막이 계속 밑에 깔려 있었어요. 네. TV조선의 땀에 대한 집착은 다음날 방송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진행자 엄성섭 씨는 윤미향 당시 당선인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보좌진이 닦아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다라고 말했고요. TV조선은 해당 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자료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땀 흘리는 윤미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런 방송을 내보낸 거죠. 미래통합당은 윤미향 의원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그 근거가 땀 흘리는 모습이다라고 지목한 바도 있죠. 진땀이다. 네,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의 경우에 윤미향 의원의 그 땀에 주목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에서는요. 윤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6월 1일 방송에서는 진행자인 윤종호 씨가 전화기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윤 의원의 사진과 함께 윤 의원의 복장과 표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히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TV조선 말고 다른 종편 8개를 모니터링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종편 채널에서도 이런 보도들이 이어졌습니까? 네. 채널A의 뉴스탑10 6월 1일 방송에서는요. 윤 의원의 점심 식사 메뉴를 소개를 했습니다. 장해찬 시사평론가는 밖으로 나오게 되면 취재진을 마주칠 수 있으니 보좌진들이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서 의원회관 안으로,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CCTV 속 장면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것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널A의 김진애 돌직구쇼 6월 1일 방송에서는요. 제가 또 요거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윤미향 의원이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경쾌하게 의원회관실 사무실 안으로 보좌진들과 함께 일을 하는 모습, 저희 채널A가 영상으로 취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의원 같은 경우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많은 의원들은 첫 출근 업무를 받지만 이례적으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문을 꼭 닫고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문틈으로 윤미향 의원의 첫 출근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던 모습이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진땀을 뻘뻘 흘렸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런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김진 진행자는요. 취재진에게 발빠른 취재라고 하면서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자료 음원을 좀 준비할 걸 그랬어요. 이거를 네. 똑같이 읽어주시느라 네. 기자님 등장하신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윤미향 의원이 흘린 땀, 점심 메뉴, 뭐 의원실에서 웃었다. 이걸 가지고 기사를 만드신 이분들 초능력자신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포착했다는 말이 너무 자주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몰래카메라입니까? 네, 계속 의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샌드위치를 사는 걸 포착했다 이러니까 이건 정말 너무 뉴스 가치가 없는 한마디로 이렇게 스토커가 하는 행동을 그냥 방송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정의원에 대한 그러니까 언론의 정의원에 대한 보도 있잖아요. 네. 이게 윤미향 의원에 대한 보도 이런 것은 지금 정상적인 저널리즘의 행태가 아니라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고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초에 여성인권 활동가인 이용수 선생의 주장이 나왔을 때 언론이 위안부 문제와 운동 방식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 방향으로 보도가 나가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우리 언론은 그냥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과 정대협의 후원금을 착복하여서 개인의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억측 보도를 계속 이어서 내놨거든요. 한마디로 언론 보도만 봐서는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백보양보해서 이런 보도 끝에 결국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죠. 네. 그러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보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언론이 윤미향 의원이나 정 의원, 쉼터 등에 대한 스토커식 그 보도 행태를 보인 것이죠. 저는 정상적인 취재가 아닌 이렇게 과도한 취재에 걸리는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런 식의 보도 행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선정적인 보도로 한 번 더 눈에 띄어보겠다. 예, 그렇죠. 그저 특정 언론사의 정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논란이 일어서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보도로 클릭을 유도하는 상업적 목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정치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관련 내용을 퍼뜨릴 때 바로 그럴 때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언론들이 내놓고 있는 여러 보도들이 우리가 계속 비판하는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 정보와 얼마나 다를까요? 네.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우리 김원경 대표님도 네.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해오셨잖아요. 네, 네. 좀 뭐랄까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같은 마음으로 불편했고요. 일단은 그런데 저는 어떤 운동이든 간에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도요. 분명히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운동은 더더욱이 잘 해야 되겠죠. 후원금을 받거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NPO나 NGO에 대한 감시 역시 분명하게 언론이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시민이 그런 감시의 완장을 채워준 것에는요. 아무렇게나 완장 차고 휘두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분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러니까 의혹이 확인된 내용 위주로 보도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과 같이 아닌 말고식의 폭로전, 이것은 적절한 언론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토킹에 가까운 이런 보도들, 정말 뉴스 가치가 하나도 없는 내용들을 계속 보도함으로써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그 의제를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보도를 계속한다면 저는 결국은 언론은 국민의 외면을 받으면서 무너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보도는 스토킹이다. 네. 네. 사실 뭐 김 대표님이 이번 정의연 관련 보도들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오늘 방송에서 좀 톤을 많이 낮추신 것 맞아요. 같아요. 낮췄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려고요. 네, 많이 노력하셨던 점 네. 예, 제가 알고요.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공동대표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 이번 주는 YTN 라디오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이죠. 주중 저녁 5시 1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6월 1일 월요일에 진행된 정면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 이제 총 3건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 시위가 시작된 미네소타의 한인 회장님과 함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박주민 의원이 출연해 막 시작된 21대 국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주 지역 가장 큰 한인 단체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죠. LA 지역 한인 대표님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각각의 인터뷰는 시의성에 적절했습니다. 네. 이때가 미국 전역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많이 퍼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인터뷰는 그 관련, 그리고 하나는 그 주에 막 시작된 21대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시의적으로는 적절했던 이날 인터뷰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인터뷰와 세 번째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건이 이루어진 이제 미네소타 지역 단체 소식뿐만 아니라 한인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특히 92년 비슷한 사건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던 LA 지역의 한인사회 동포 대표 중 한 분을 모시면서 이제 두 지역의 다양하고도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사건과 연관지어서 92년도 로드니 킹 사건의 발생과 과정, 그리고 현재와 비교해서 또 이런 사태가 한인 사회의 위협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던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군중 심리에서 비롯됐다고는 하지만 이번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시위가 약탈, 방화, 또 폭력적으로 이렇게 치달으면서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현지에서 사시는 한인분들 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이 미국 전역에서 지내고 있는 이 한인 동포들의 안위가 걱정스러운 상황에서는 적절한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전화 연결인지라 잘 들리지 않는 이유 때문인지 이제 진행자의 질문에 인터뷰어가 동문서답을 하는 경향을 다소 보였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뉴스에는 관련 사건이 어떻게 보도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사건의 원인은 하나도 생소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뿌리가 깊은 이 인종차별 문제의 해결이 되어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제 전화 연결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질문들이 인터뷰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일 때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어서 다시 질문을 던진다면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약간의 국제 전화다 보니까 또 시차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 같네요. 다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 관련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월 1일 월요일에는 이제 여당 측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야당 측 의견도 들어볼 수 있어서 중립적인 인터뷰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문은 열렸지만 여야는 아직 본회의 개의 날짜를 두고 여전히 대치 상황인 가운데 양측의 입장을 잘 들을 수 있었던 인터뷰였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앞으로 21대 국회와 관련해 법안 개정이라든지 새로운 차원의 논의는 이끌어내지 못한 인터뷰였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네. 6월 1일자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모니터평 들어봤고요. 또 다른 날은 혹시 어떤 모니터링 됐을까요? 네, 6월 5일 진행되었던 광복회 김원웅 회장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 이제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폭란의 날이기도 한 6월 6일 근대사가 이제 친일 기득권 세력에게 기만당해야 했던 슬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했던 인터뷰이자 이제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잔재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던 인터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현충일이자 또 반민특위가 습격당한 참 우리로선 슬픈 역사인데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뜻깊게 들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봄 국내 자살률은 전년에 비해서는 줄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인데요. 열린 라디오 YTN에서 연속으로 마련 중인 시간이죠. 자살공화국이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짚어보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기. 오늘은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계신 양두석 가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정치이긴 하지만 2020년 3월까지 국내 자살 통계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상당히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혹시나 자살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수치로 나타나기는 3월에 자살률은 전년거에 대비해서 한 5%가 하락됐고 2018년도에 비교해보면 25% 하락이 됐었습니다. 2018년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수치를 보면은 1월, 3월까지 보면은 1월 달에는 한 1041건, 2월 달에는 938건,
3월 달에 1,066건 그래서 2월 달에 약간 늘었지만은 3월 달 같은 경우는 크게 줄어서 2018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큰 폭으로 25%나 낮춰졌습니다. 네. 뭐 다행이긴 한데 이게 자살 건수가 월 1,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참 심각하지만 그나마 올 1, 2, 3월 자살 건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니까 참 다행인 소식부터 전해주셨는데 이 재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지금 현재 사태를. 이게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줄었다. 좀 의외인데 이유가 혹시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예, 그 재난이 항상 자살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라든가 기업 민간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모두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외롭고 자기가 힘들고 고독하고 이럴 때 자살이 늘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이 많은 그 사망자를 냈던 세계적인 그 재난을 갖다가 살펴보면은요. 일본 같은 경우 동일본 지진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이 9.11 테러가 당시 발생됐을 때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자살이 늘어났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사태 이후가 문제가 돼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자살이 혹시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우리가 극복한 이후. 예. 네. 그렇군요. 재난 상황 이후에 이렇게 오히려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대응 같은 경우에 뭐 K-방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는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경제, 사회, 뭐 전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 예.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살 그렇습니다. 예방 대책도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자살을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을 35조를 하고 재난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자살이 이후에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가게가 어려워지고 또 기업이 어렵고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실업이 발생되고 또한 그 부채가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괴롭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 외로움, 특히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서 취약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약자라든가 장애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이라든가 이래서의 자살이 늘어날 것이 상당히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난 대책도 마련하지만은 자살 예방 대책도 같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는 이제 실업이 발생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직업도 구해드려야 되고, 또한 지금 비대면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N 상담의 한라인 상담 강화라든가 특히 지금 학생들이 그 방학 중에 SN을 통해서의 집단 괴로움도 당할 수가 있고 학교를 못 가는 와중에. 그렇습니다. 네.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또 가정 내에서 학대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책이라든가 같이 정부 지원 대책과 함께 자살 예방 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자살 예방 대책을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또 이 민간이나 전문 기관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그 시민들이 자살 예방에 대해서도 이게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로서는 전국에 지금 안전
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전국에 한 460군데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은 화재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스 사고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진체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에 전국의 학생들이라든가 성인들이 1년에 한 250만 명이 방문을 해서 이런 체험을 하는데 굉장히 안전사고에 큰 역할을 하는 그 체험관인데 여기에 우리 생명사란 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안이신 거예요. 예. 전국에 한 460곳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안전체험관 예, 여기다가 생명사랑 체험 공간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네. 생명사랑 체험관은 생명의 소중함을 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세상이 어렵고 또 힘들고 희망이 없고 그래가지고서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생명 소중함 같은 것도 전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살을 갖다가 지금 1년에 한 13,000명이 자살하지만은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무려 10만이 넘는 하루에 720명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될 말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고 또 사랑의 손길 갖다 보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젊었을 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런 거 극복을 이겨내서 네. 성공한 사례 같은 것들을 아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복지부에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 전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어떤 전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안내판들도 만들게 되면은 학생들이라든가 성인들이 그런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생명사랑 체험관을 한번 들려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희망을 갖고 그러면 자살로부터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헤쳐나와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상당히 자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지진 같은 재난, 이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잖아요. 예, 그런 예. 인명피해에 대한 어떤, 경고의식, 또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고를 그래서 예방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런 안전체험관인데 사실 사망자 수로 따지면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극단적인 선택, 자살로 인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잃는 그 소중한 생명이 못지않게 많습니다. 훨씬 더 많죠. 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자살로 인한 우리가 인명피해는 인명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더 그렇습니다.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그런 취지에서 별도의 비용이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예.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안전체험관에 이런 생명, 사랑, 체험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이신 것 같은데 그 참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자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대 때 얼마 전에 끝난 20대 때 국회의원 39분이 모이셔서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을 형성을 해서 법제도를 만들고 또 세미나들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21대 때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서 자살 예방 포럼을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6월 17일 날 자살 예방 코로나19와 중년 세대의 자살과 그다음에 종교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어떻게 보면 한 가정, 우리 국가의 중추죠. 중년 세대들의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세미나도 준비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계신 양두석 가천대 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6월 13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wanna cook, maybe some fries.